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온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온제 종류를 살펴보면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는 저희가 흔히 아티론 보온제라고 영보 화학의 제품명이죠. 아티론은 특정 업체 제품명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주로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료들을 혼합해서 발포시킨 거고요. 가교를 시킨 제품하고 이제 가교를 시키지 않은 제품이 있어요. 발포 폴리에틸렌,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가 이제 저희가 배관용으로 많이 쓰는 거고,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무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도 많이 나오는데, 무가교 제품하고 이제 가교 제품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가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한 그런 재질이고요. 무가교 제품은 가교라는 게 이렇게 좀 조직들을 잘 엉기게 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조직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교가 된 제품이 조직적인 좀 밀도라든지 단단한 그런 재료적인 특성들이 조금 있고, 예전에 이제 배관 보온제로 무가교 제품들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좀 보면 약간 푸석푸석한 거, 몇 년 지나고 나면 푸석푸석하게 금방 이렇게 바스러져 버리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희 배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죠, 원래는. 근데 아직도 시중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요즘은 무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는 배관용이라기보단 그냥 넓게 이렇게 매트 형태로 해서 은박 붙여가지고 바닥 같은 데 이렇게 깔고, 어디 나들이 갔을 때 바닥에 까는 그런 은박 단열재 같은 거나 비닐하우스 같은데 이런데 덮어놓는 보온 덮개 같은 걸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배관용 보온제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고요. 사용 범위가 약 80도 정도여서 이게 이제 케이스에 보면 80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80도 1종은 80도, 2종은 120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KS에 나와 있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깐 같이 보시면 이렇게 1종은 70도네요. 70도까지 사용 온도가 되어 있고 2종이 이제 120도고,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무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는 사용 온도가 70도예요. 그래서 우리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도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70도 정도까지 가는, 80도까지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설비 쪽에서 배관용으로 쓰는 쪽에는 2종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종 70도 가지고 이제 급수 배관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공조 배관 같은 경우에는 2종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재를 선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종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종이나 2종이나 열 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이런 재료적인 특성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 시에는 유리면이라든지 고무발포 보온제보다는 난연성이 조금 떨어지고 유독가스가 좀 많이 배출되는 게 이제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용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흡수성도 낮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가장 널리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열재고요. 그라술 보온제는 유리면 보온제죠. 유리 원료를 용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섬유 형태로 가공해서 만드는 이제 단열재고요. 이게 밀도에 따라서 보통 이제 120K까지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40K 전후, 40K에서 60K 사이, 24K도 이제 쓰고요. 요 사이에서 선정을 하고요.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높다는 건 이제 조직이 치밀한 거죠. 그래서 좀 단단해서 잘 이렇게 조작하기가, 시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너무 뻣뻣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체들이 이제 24K를 많이 선호를 하지만 단열성이나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40K 정도 쓰시면 큰 무리는 없고요.
이제 밀도에 따라서 이제 단열이나 흡음 성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살펴보셔서 적합한 밀도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공기층이 이제 단열층의 역할도 하고, 하나 알아야 두셔야 되는 건, 그라솔이니까, 사용 온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300도에서 35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배관들 중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요즘, 그 발전기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가스 온도가 한 500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발전기 온도에 단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라솔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라솔은 사용 온도가 350도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이 되면 그 단열 성능을 장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전기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미네랄도 한 5, 60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라콜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라솔이나 미네랄을 세라콜 이런 광물질 보온제들도 사용 온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공기층이 많다 보니까 흡음성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흡음장치, 소음기나 소음참바 같은 흡음장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흡수성이 좋아서 나중에 장기간 사용하면 좀 주저앉는 부분도 있죠. 주저앉기도 하고, 단열 성능이 흡습이 되면 이제 단열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되고요. 또 유리가루 날리는 게 이제 상당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유리가스로의 비산이라든지 흡습에 의한 단열성 저하 이 문제 때문에 미네랄을 단열재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미네랄을 단열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뭐 예산상의 문제로 미네랄 단열재가 그라솔보다 비싸니까 아직까지도 스팀 배관 쪽에는 그라솔 보온재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다른 자료를 하나 좀 보시면은요. 이 나이자료 보관통이라는 그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평상시에 기술 자료 좀 올려놓고 보려고 예전부터 이제 업무 관련된 자료들 좀 올려놓고 보고 있는 자료 카페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그 공조기라든지 소음기를 이제 해체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걸 좀 사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제 공조기를 해체하면서 밖에 케이싱에 예전에는 그냥 강판에다가 그라스를 넣고 그라스 크로스 넣고 안에 이제 타공판으로 해서 공조기 케이싱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우레탄 폼으로 해서 거의 그렇게 샌드위치 판넬처럼 공조기 케이싱을 만들지만 옛날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했었고요. 요즘도 이제 제형계면 공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죠. 우레탄 폼이 내열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공조기를 뜯어 보니까 안에가 굉장히 이 그라솔들이 많이 오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밖에 그라스 크로스가 있는데 그라솔이 이렇게 오염이 되나 보면 어떤 데는 뭐 이제 유리면이 많이 좀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좀 얇아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소음기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안에가 뭐 이렇게 시커멓게 다 이제 오염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 일부는 이런 데는 지금 그라스 크로스도 안 넣었어요. 그냥 바로 그라솔에 타공판을 붙여서 사실상 이제 유리가루가 다 날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비양심적으로 만든 경우죠. 방음 방진 업체에서 소음기 만들면서 그라솔을 빼놓고 이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그런 사례인데 어쨌든 왜 이렇게 그라스 크로스가 있는데 저렇게 그라솔이 다 시커멓게 오염됐을까 싶어서 이게 이제 현장에 라이닝 덕트, 소음 덕트 샘플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좀 뜯어봤어요. 이제 이것도 타공판에 안에 그라스 크로스가 있고요. 이제 그라스가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타공판을 좀 뜯고 안에 그라스 크로스로 싸진 그라스를 꺼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졌던 건데 사면이 저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 안에 있는 그라스를 꺼내서 보니까 뭐 그라스 크로스를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접어서 이제 안에다 이렇게 넣어놔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 그라스 크로스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라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놓은 거니까 뭐 천처럼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옷 입는 것처럼 그런 조금
보호 기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뜯어서 그라스 크로스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형광등에 비춰보면 거의 뭐 소금 포대나 뭐 정범이 쌀자루 포대 정도 되는 굉장히 엉성한 조직이에요. 엉성한 조직. 실밥들이 다 보일 정도로 엉성한 그런 천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유리가루 날리는 거를 막아줄 수 있을까? 공족이라든지 소음기, 소음찬발을 이 그라스 크로스로 해서 이제 그라스를 쌓아갖고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라스 크로스에다가 그 그라스를 좀 비벼봤어요. 비벼서 보니까 이제 유리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지죠, 비비면. 밑에 면을 보니까 밑에 유리가루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라스 크로스가 그라스를 날리는 걸 막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할 때 그라스를 비닐로 쌓아서 유리가루 날리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라스 크로스를 다시 한번 싸서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그 이후에는 일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라스 크로스가 유리가루 날리는 거를 막아주기 위한 뭐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이 천 자체가 그라스는 이제 그걸 이렇게 솜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라스를 가지고 천처럼 실을 만들어서 그걸 직물로 짜서 만든 게 그라스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그라스라는 거죠. 그라스 섬유로 만든 천이어서 그라스 크로스지, 그라스를 보호하기 위한 그 전용 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이제 용어적인 거로 인해서 착각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라스 크로스가 유리면 날리는 걸 막아주지 못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공호발포 보온재가 있는데, 공호발포 보온재는 이제 재료가 MBR 있고 EPDM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MBR도 제품이 좀 일부 나왔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EPDM 재질로 공호발포 보온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이제 또 자재 선정하실 때 좀 보시고요. 재료적인 특성이나 사용 온도가 MBR보다는 EPDM이 좀 더 고급 자재고 좀 높은 온도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EPDM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열 전도율이 상당히 낮죠. 흡수성도 가장 낮아서 단열재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는 단열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탄성도 좋아서 장시간 사용 후에도 단열 성능이 잘 저하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화재 시에도 유해가스 방출이 적어서 친환경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크게 친환경적이라기보단 다른 거보다는 불 났을 때 유해가스가 적은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용어적으로 그냥 업체 홍보차 안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고요. 사용 온도는 이제 100도에서 125도, EPDM 재질은 이 정도까지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증기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뭐 우리 사용하는 2, 3kg 정도만 돼도 13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기 배관에는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고모발포 보온재 중 제품 중에 일부는 열적인 성능을 좀 우수하게 만든 그런 특수한 제품, 증기 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외국에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는 아직까지는 증기용으로 사용하는 고모발포 보온재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가격이 다른 보온재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라서 뭐 특별한 시방이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없으면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를 많이 사용하고,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시방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제 고발포 보온재를 조금 비싸더라도 사용하는 그런 추세고요. 뭐 색깔이 이제 예전에는 거의 검은색만 이렇게 생산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소방용으로는 빨간색으로는 흔하게 요즘 이제 많이 잘 나오는 것 같고, 회색이라든지 아이보리 이런 색깔들도 주문 생산에 의해서 생산은 되는데 이제 양이 조금 많아야 되고요. 적은 양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쉽지 않고, 이거 시공하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이제 본드를 발라요. 근데 본드를 바르는데 본드가 이제 거의 뭐 데지피 본드 비슷한 그런 본드고요. 본드칠을 하고 약간 꾸덕꾸덕하게 굳은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잘 붙여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조금 이게 뭐 먼지가 많다든지 겨울철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본드 칠하자마자 바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본드 칠하는 게 붓질이 좀 대충 해서 본드 양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밖에 검은색 그 고무발포 보온제 전용 그 테이프로 이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테이프를 붙이다 보니까 본드칠을 대충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공하고 할 때, 그, 주기적으로 수시로 그 본드칠한 부분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테이프 안에 손을 넣어서, 점검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부실하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틈이 생겨서 나중에 결로가 생기는 하자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고무발포 분재는 이 본드칠을 해서 이음매 부분을 마감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밖에 매직 테이프라든지 프리머 테이프처럼 별도의 마감제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 이제 고무발포 보온제 하고 나서도 또 매직 테이프 감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본드칠만 잘 한다고 하면 매직 테이프 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보온제 특성, 보온 그 측면에서는 좋겠죠. 하여간 본드칠을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미네랄 보온제인데요. 미네랄 보온제는 안면입니다. 안면. 그 안면이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제 광물 섬유를 주성분을 해서 주로 이제 석회나 교산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만든 제품이고, 밀도 이것도 그 그라솔처럼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40K에서 150K 정도 있고, 이것도 이제 그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단단해서 좀 이렇게 구부리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40K나 뭐 60K 미만으로, 60K 이상 되면 이게 잘 구부러지질 않아서 조금 시공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열전도율은 그라스라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재료적인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라스가 좀 비슷한데, 400에서 60도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좀 높은 중온수배관이라든지 열매체, 고온의 열매체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전기 온도와 같이 온도가 이제 한 50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연도라든지 고온의 배기, 가스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는 이제 미네랄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뭐 스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라솔보다는 좀 잘 견뎌요. 흡습성이 이제 그, 그라솔보다는 좀 낮고, 또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젖었을 때도 그 안에 재료가 이렇게 물에 씻겨져 나가서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라솔보다는 좀 훨씬 좋고요. 여기 이제 온도가 조금 맨 처음에 이제 보온을 해놓고 온도가 한 200도, 30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거 재료를 만들 때 이런 광물 섬유를 해서 이걸 섬유로 만들려면 뭔가 해서 이제 붙여서 섬유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첨가제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조금 타면서 그 연기가 좀 처음에는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실내에서 이제 진짜로 한 2, 300도 올라가는 배관에 미네랄을 해놓게 되면 이제 그 초창기 시운전 때 조금 나오고 나면 되는데, 그 연기가 나오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3, 4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그 설비가 실내에 설치돼서 단열이 돼야 되는 경우면 미네랄보다는 이제 세라쿨을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세라쿨은 사용 온도가 이제 1200도 정도 되는데, 고온이 돼도 그렇게 뭐 900도, 1000도 이렇게 올라가도 연기가 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미네랄하고 세라쿨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발포 우레탄 폼은 우레탄 단열재죠. 뭐 스프레이처럼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고, 뭐 큰 액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쭉쭉 후키처럼 뿌리기도 하고, 공장에서 이런 샌드위치 패널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오기도 하고, 우리 물탱크 제작할 때 보면 이제 안에 스테인리스 물탱크 밖에다가 이런 우레탄 단열판, 성형되어 있는 단열판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요. 성형하거나 어떤 부착되거나 이렇게 자유스럽게 가공하고 시공하는 것들이 편해서 현장 적용성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은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온도가 약 10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뭐 그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재료적인 강도가 좀 약하고 햇빛을 받고 오래되고 나면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 쪽에 좀 크게 이렇게 사용 여건이, 주변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부분들 쪽에 좀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 보온 분해제 그 냉장 창고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조기 그 케이싱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많이 패널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 그 자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단열 펌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발포 스틸렌 보온제는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우리 그동안 이제 많이 봤던 스티로폼이고요. 단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가볍고 뭐 가격이 저렴한 게 이제 뭐 가장 큰 장점이었죠. 예전에 이제 그래서 많이 사용했는데 사용 온도가 이제 좀 낮아서 우리 배관 쪽에는 사실 급수 배관 말고는 크게 이제 사용할 때는 없고요. 화재 시에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이게 큰 단점이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건물 구조체 외벽에 단열재나 뭐 건물에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밑에 깔고 치는 뭐 그런 형태로 단열재로 많이 사용됐는데, 화재 시 이 부분에 대한 그 유독가스에 대한 부분하고 내열성이 약한 부분들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샌드위치 패널에도 스티로폼 대신 이제 다른 앞면이라든지 그 불연성이 좋은 그런 다른 재질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법적으로도 이제 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제작 방법에 따라서 뭐 비드법, 압출법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설비용으로 배관용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전 이제 그 밖에 그 비가 맞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땅속에 매립이 되는 경우 우리 급수 배관이나 이런 거 땅속에 매립됐는데 뭐 충분한 그 동결심도 이상 1m 이상 이렇게 깊은 그 매립 깊이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일반 그 단열재 가지고 하면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스티로폼 형태로 그 배관 보온통처럼 배관 모양에 따라 광경에 따라서 이렇게 두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딱 배관 그 외부에 저 스티로폼 그 발포 그 폴리스틸렌 보온재 보온통을 끼워놓고 이제 마감 테이프 감고 해서 매립되는 부분이라든지 밖에 비를 맞는다든지 물에 적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라고 일부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관용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관 그 보온재 종류에 대해서 봤고 보온 마감재는 뭐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포리마 테이프라는 것과 매직 테이프라는 그 제품명으로 나오는 그 합성수지 재질의 마감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단점은 이제 햇빛에 노출됐을 때는 어쨌든 뭐 둘 다 오래가지 못하고 재료적인 성질이라든지 탄성 이런 부분들은 매직 테이프가 당연히 좋아서 예전에는 포리머 테이프 초창기에는 뭐 20년 전에는 많이 썼지만 매직 테이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요즘 이제 매직 테이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매직 테이프도 어쨌든 햇빛을 받으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푸석푸석해져서 이제 끊어지거나 풀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옥에 노출된다든지 또 고온의 그 배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직 테이프도 이제 좀 적절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실내에 있는 공조 배관 중에 스팀 배관에는 매직 테이프를 사용을 해요. 단열재가 이제 그 시방 두께에 맞춰서 되면 표면 온도가 3, 40도를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스팀 배관이 뭐 130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3, 40도 정도에는 매직 테이프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서 스팀 배관도 매직 테이프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외부에 햇빛을 받거나 또 그 이상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 또 이제 플랜트나 이런 데는 이제 워낙 그 설비의 그 내구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컬럼석이라든지 알루미늄 뭐 또 심지어 이제 스테인리스 이런 그 금속성 커버를 많이 해서 이제 자켓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많이 하고 요거의 중간 정도 형태나 뭐 특수한 형태로 해서 이제 수폴 카바나 MPA 카바들이 있어요. 수폴 카바나 MPA 카바는 이제 이런 칼럼석처럼 그 자기 모양이 나오게끔 성형이 되어 있는데 재료가 이런 알루미늄이나 칼럼석이 아니라 이제 합성수지 계열이죠. 뭐 수폴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이 은박처럼 돼 있고 MPA 카바는 이제 플라스틱 그 얇은 플라스틱 판처럼 돼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그 예전에 좀 나와서 그 사용이 됐는데 요즘은
많이 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매직 테이프로 뭐 그냥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온재의 이제 두께가 그 표준 시방서에 그 잘 나와 있어요. 건축기계 설비 분야 표준 시방서에도 나와 있고, 케이스 규격에 이제 보온공사에 대한 그 케이스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아마 같은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단열하는 이유는 보온을 해주든지 보냉을 해주든지 열을 뺏기거나 뭐 그 없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말고 이제 결로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셋 중에 제일 두께가 두꺼운 쪽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 배관의 용도를 봐서. 그래서 이제 결로 방지 보온 두께는 보통 뭐 25mm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그 두껍지는 않고요. 그 표준 시방서에 보면 이렇게 그 주위 사용 온도하고 상대 습도 그 75도 습도가 75%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배관의 그 주위 환경이 그거에 따라서 보온재 그 두께가 달라집니다. 습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그 습도 때문에 그 단열 성능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을 더 두껍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보온재 종류에 따라서 보온재 두께 당연히 다르고요. 보온용 보온재 두께로 해서 이렇게 뭐 장비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고요. 이 발포 폴리에틸렌의 고발포 보온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도씨 넘어가는 쪽에는 표기가 없어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냉용 그 두께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이런 두께 좀 보면 일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좀 빈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증기했다 같은 경우 뭐 배관 여러 개 엮이면서 사이즈가 뭐 300파이, 뭐 400파이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되는데, 팽창 탱크 이런 거나 뭐 저장 탱크, 급탕 탱크 이런 거 마찬가지죠. 보온재 두께가 50mm예요, 50mm. 근데 우리 그 배관이 그 350mm 정도 고온용 온수 증기관 같은 경우 150mm 이상만 돼도 75mm거든요, 보온 두께가. 그러니까 배관보다도 오히려 더 직경이 큰 그런 햇다나 이런 것들이 보온재 두께가 조금 얇은 거는 좀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이거는 한 75mm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시방서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냉용 보온재 두께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여간 보냉보다는 보온 쪽이 보온재 두께가 두껍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덕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발포 폴리에틸렌이나 뭐 유리면이나 이런 거 미네랄은 다 25T고요. 고발포 보온재가 이제 단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제 13T로 단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관 그 보온 두께는 그 뭐 급수급탕 배관이냐 그 급탕 온수 증기 기름관이냐 이런 그 온도냐 결로 방지 보온이냐 결로 방지냐에 따라서 관경에 따라서 보온재 두께가 표준시방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 재료에 따라서 이제 재료가 있죠.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냉수 쪽에 이제 보냉용으로도 이렇게 그 각각의 사용 조건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보온재 두께가 명시되어 있고요. 냉매 배관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요 냉매 배관에 대한 부분이 업체 그 LG나 삼성에서 하고 있는 그 고무발포 보온재의 두께하고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어컨 업체에 들어와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시공계획서라든지 뭐 어떤 자료를 좀 받아보고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것과 다르면 이거보다 얇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얇은 경우가 특히 이제 가스관 쪽에. 그래서 표준 시방서에 있는 기준으로 표준 시방서에 있는 기준이 보통 좀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표준 시방서에 있는 보온 두께를 준수하라고 하면 되고요. 단열재 두께가 이제 20mm, 10mm 보통 그 가스관 액관에 따라 그렇게 돼 있는데 거의 뭐 20T, 10T인데 고발 부분자가 뭐 9T, 19T 이렇게 나오니까 그 규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온을 하면서 보온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표준시방서에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뭐 거의 제가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온이 필요하지 않은 덕트는 공조가 되고 있는 실, 그 천장 속에 환기 덕트, 리턴 덕트죠, RA인데, 우리가 이제 그 천장 속에 공조기에서는 서플라이 SA가 있고, 공조기로 그 실내 공기를 다시 되돌려주는 RA, 환기 덕트가 있죠. 그 천장 속에 있는 환기 덕트는 보온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는 환기 덕트도 뭐 열선실이나 이래저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또는 뭐 그것도 어쨌든 공조를 하고 있는 그 공기가 지나가니까 보온을 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 실내에 있는 공기를 어차피 가져가는 거라서 실내의 공기 온도나 덕트 속의 공기 온도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열선실이 별로 발생할 게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환기 덕트는 그 시방서에도 그렇게 되고요. 뭐 이런 기술적으로도 딱히 보온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단열재가 내장되어 있는 덕트가 있어요. 그 복합 덕트죠. 그 경질 우레탄 폼 덕트나 피놀릭 뭐 또 페놀릭 폼 덕트 같은 거는 안에 그 단열재가 얇은 그 알루미늄 판 그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건 이제 단열이 필요 없는 거고요. 소음기나 소음일부, 소음 챔버 같이 안에 흡음재가 어차피 단열 성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온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소음기 같은 경우는 그 단면을 보면 날개 부분은 흡음재가 날개 부분과 옆판은 흡음재가 들어가 있지만 위아래면 소음기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위아래면은 그 단열재가 없어요. 그 날개를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를 넣으면 고정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판하고 윗판이 단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음기는 보온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뭐 시방에는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하여간 소음기는 해주시는 게 낫고 그냥 단순한 배기 덕트, 기계실 극기라든지 기계실 배기, 주차장 극기나 주차장 배기 같은 이런 덕트들은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화장실 배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장비와 연결되는 OA나 배기 덕트, 공조실 안에 공조기에 그 연결되는 외기 덕트, 배기 덕트 이런 거는 이제 보온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는 건데 외기 덕트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쭉 끌어가면서 공조기 두세 대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간혹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공조실 안에가 보통 환기가 이렇게 충분하게 돼 있지를 환기 설비를 보통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공조실은 환기를 안 하고 뭐 기껏 해봤자 이제 환풍기 조그만 거 하나 정도 달리는 정도고 일반적으로 환기를 안 해요. 겨울에 이제 외기가 들어와서 그 공조실 안에가 얼어 터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공조실에는 뭐 환풍기도 잘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여름에 습한 경우에는 또는 겨울에 또 습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외기 쪽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뭐 시방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현장에 계시는 기술자분들에 따라서는 또 보온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이 필요하지 않은 배관과 밸브류. 요 위에 이제 외기 덕트 뭐 이런 것 중에 요즘 일반 복합 건물 같은데 환기 유니트가 설치돼서 연결되는 그 환기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외기 덕트를 저 외부 뭐 후드캡이라든지 그릴서부터 환기 유니트까지 끌고 오는 라인이 좀 길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실내는 공조가 되고 있고 겨울에 외부에서 찬바람이 환기 유니트까지 앞에까지는 그 외기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로 우려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환기 설비하실 때는 해주시는 게 맞고요. 보온이 필요하지 않은 이제 배관과 밸브류에 보면 방열기 주위에 그 노출 배관이라든지 난방되고 있는 실내에 난방용 입상관 뭐 이런 건 어차피 난방되기 때문에 방열기에 연결되는 배관들을 굳이 보온을 안 하더라도 뭐 어차피 바로 이제 방열기 연결되면서 실내 발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보온할 필요 없다는 그런 그 맥락이고요. 주방기구나 송관온수기 등 이제 그런 기계들 주위에 급수급탄관들은 이제 보통
플렉시블관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것들 연결이 되고 나중에 유지부선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람이 이제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화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시방선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수관, 배수관, 폐수관 등은 보통 그 보온을 하지는 않지만 아파트 이제 피로티라든지 1층 발코니 하부 이런 데는 동결 우려 때문에 보온하고 뭐 열선까지도 많이 시공을 하고 있죠. 통기관 보온할 필요 없고요. 위생기구 부속품에 해당되면 이렇게 플렉시블관 같은 거, 앵글밸브 이런 데는 보온을 안 하죠.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냉각수배관 안 하고요. 냉각수배관 이것도 겨울에 만약에 그 냉각탑이 운전되는 그 밀폐형 냉각탑인 경우라든지 그런 그 어떤 생산 설비의 그 냉각수용으로 겨울에도 되는 경우 그 사용 온도 조건에 따라서는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보면 되고요. 이건 공조배관이네요. 오타 났네요. 오수 처리 시설에 그 펌핑 배관들, 집수정 펌핑 배관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외기에 접하고 있거나 동파하려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또 집수정 펌핑 배관도 디오터링, 지하수를 유출 지하수를 그 퍼내는 디오터링 집수정인 경우에는 여름철에 결로가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 이제 해주셔야 되고 아까 이제 요 오수, 배수, 폐수관 여기 중에서도 이제 우수관 같은 경우도 우수관이 실내에 설치되면 겨울에 나 아니면 여름에 이제 습도가 높은 때, 비 올 때 이런 때는 결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수관도 실내에 설치될 때는 보온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 밸브나 에어벤트 같은 게 유도배관, 물탱크 오버플로가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우수배관 여기 나와 있네요. 우수배관은 천정석에 있는 거는 이제 해주고요. 밖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부 공기랑 같은 조건에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줄 필요 없겠죠. 그 보온시 이제 주의사항인데 일단 보온재 선택은 사용하는 그 온도 조건이라든지 그 사용 환경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게 보온재를 한번 시공해 놓으면 그 배관하고 수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천장 속에서 나중에 보온재 풀어진 거 다시 감거나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온재 선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보온 두께도 그 양심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표준 시공사에 맞춰서. 그래서 보온하고 나서 보온 두께 제대로 됐는지 잘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냉온수 순환펌프 임펠러라든지 그 냉수배관 중에 이제 그 밸브 몸체, 그 다음에 지지철물 같은 경우 플렉시블 조인트 익스펜션 이런 경우 이제 냉수배관 쪽에서는 결로가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이제 본행 단열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가이드쇼를 받쳐놓은 그 밑에 철판에서도 결로가 생겼고요. 지금 결로가 생겼고요. 밑에 찬넬에서도 열이 냉기가 전달이 돼서 찬넬에서도 이제 결로가 생겨서 이렇게 밑에 부분 찬넬까지 그 보온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그 가이드쇼 철판 밑에까지 보온재를 덧대서 이제 보기는 뭐 블룩하더라도 어쨌든 다 해주셔야 결로가 안 생기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결로가 많이 생겨요. 주변에 이제 가이드쇼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단열재를 잘 안 껴놓고 엉성하게 껴놓고 하다 보면 단열이 취약해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냉수병한 임펠러는 결로가 당연히 여름철에 많이 생겨서 바닥에 물이 많이 흐르니까 이렇게 그 임펠러까지도 다 그 보온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버터플라이 밸브의 그 밸브 핸들 뭉치 기어 박스 있는 부분도 결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들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까지 다 이렇게 보온을 해놓은 사례입니다. 벽 속에 은폐되는 부분은 보통 이제 5T에서 10T, 5mm에서 10mm 정도 보온을 하고서 그 매립을 해주고 있죠. 그 벽에 매립되는 경우도. 그 동파 방지 보온에 대한 부분인데 외기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동파가 우려되는 부분에 설치된 배관, 특히 냉수가 흐르거나 아니면 급소 같은 냉수가 흐르거나 아니면 물이 정체되어 있는 소화배관 같이 물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배관은
그 반드시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또 이제 오배수 배관이나 우수 배관은 이렇게 겨울철에 사용 빈도가 야간에 낮은 경우에 이제 결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열선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보온도 해주셔야 되지만 열선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열선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외계 온도가 이제 영하 10도고요. 그 다음에 배관이 처음에는 이제 뭐 급수 배관이면 이제 보통 상수 온도가 이제 15도니까 15도 정도 물이 차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 보온은 했지만 밤새도록 그 물이 많이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도가 배관 속의 물의 온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온재를 두껍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 배관 속의 물의 온도가 0으로 떨어지는 시간만 좀 길어질 뿐이지, 뭐 2시간이 4시간 된다든지 이렇게 시간만 길어질 뿐이지 결국은 보온재를 아무리 두껍게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 그 배관 속의 물의 온도는 0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정체가 돼 있으면. 왜냐하면 그 보온재 자체가 열 전도율이라는 거가 값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열 전도율이 제로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열 손실이 발생되면 배관 속의 물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열을 그 밖으로 손실이 생기면서. 그래서 정체된 배관에 있는 그 배관이 외기에 노출돼 있을 때, 그리고 외부가 영하로 떨어질 우려가 높은 데는 반드시 전기 열선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전기 열선은 이렇게 이제 열선을 설치를 하고 그 별도의 이제 판넬이나 온도 센서를 두는 그런 타입도 있고요. 이렇게 그 온도 센서하고 열선이 일체화된 그런 열선도 있고요. 또 이제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열선을 두어서 보온재에 그 자켓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제품도 있고요. 뭐 저 온도 센서 안에는 이제 바이메탈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요 센서가 설치된 그 부분의 공기 온도가 영하 4도나 뭐 7도나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보통 4도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원이 공급돼서 열선이 발열이 되게끔, 요것도 이제 지금 이게 센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 열선 시공 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정온전선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 열선이 있고 이제 정온전선이 있는데, 일반 열선은 그냥 선에 전기가 들어가면 이제 두 선이 있으면 이제 사이에서 발열이 돼서 발열은 되겠죠. 근데 정온전선은 그 발열이 되더라도 60도, 60도, 80도, 80도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전원이 흐르지가 않아요. 관련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게 예전에 그 많이 사용하셨던 빨간 열선이죠. 뭐 요즘 노란색으로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그 열선이 들어가 있고, 그걸 열선 그냥 밖에를 그냥 합성수지 재질로, 고무나 실리콘이 뭐 거의 고무 같은 그런 부드러운 거죠. 그런 재질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드러워서 이제 사용하기는 좋지만 중간에 열선을 뭐 잘라서 익거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둘둘 말아서 한 군데 많이 모이게 되면 뭐 열선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도 올라가는 온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과열이 돼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물탱크에다가 가설 그 물탱크에 겨울에 이제 자꾸 얼어서 그 주위 배관에 이거를 해놨다가 불이 나서 물탱크까지 다 홀라당 태워먹고 소방차까지 출동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업체에서는 이제 이 정도에서 발열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열선을 이렇게 둘둘 감아놓고 남는 거 뭐 둘둘 이렇게 다시 왔다 감고 이랬다 보면 과열이 되는 거죠. 그쪽 부분에 열이 집중이 돼서. 그래서 하여간 이런 그 실리콘 열선 저런 것들은 사용하셔서는 안 되고요. 따순이라고 이제 그런 제품명을 뭐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선 안에 이제 그 안에 보온재 같은 게 좀 들어있고 밖에 카바가 돼 있어서 계량기 주변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정온전선이에요. 정온전선은 그 표면에 이렇게 써 있고요.
메타당 몇 와트 정도 발열이 된다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최고 사용 온도가, 최대 발열이 되는 온도가 65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란색이나 회색, 뭐 이런 색깔로 이제 업체들마다 좀 나오는데, 뭐 센서나 이런 거는 이제 그 같이 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안에 열선이 두 가닥이, 전기가 통하는 열선이 두 가닥이 있고, 그다음 이제 발열, 이 열선에서 전기가 이렇게 통하면 두 열선 사이에 되어 있는 발열체에서 전원이 통할 때 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그 낮을 때는 요 재료적인 특성에 의해서 전기가 잘 통해서, 전기가 잘 통하니까 발열이 많이 되는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재료적인 특성에 의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두 전선 사이에, 발열선 사이에 통하는 전류가 좀 적어지면서 온도가 65도 이상에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발열체 부분이 아까 보셨던 실리콘 열선에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정원 전선이고요. 밖에 이제 내부 보호 커버, 밖에 보호 커버 있고, 요건 좀 저가의 제품인데 요 중간에 그 내부 커버하고 외부 커버 사이에 그 편조로 된 열선도 이제 이렇게 시공하면서 힘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말라고 편조 그 보강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저가의 정원전선인데 그 편조 들어가 있는 그런 정원전선을 요즘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선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관에다가 열선을 감고요. 그리고 밖에 이제 테이프로 열선을 배관에 밀착을 시켜주고요. 이 배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배관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면 배관을 둘둘 감아서 한다든지, 뭐, 좀 발열량을 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업체에서 이제 시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세를 좀 받아서 하시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열선이 와서 양쪽에 뭐 갈라준다든지 전원선을 같이 조인트 할 때 하기 위한 조인트 박스 이런 거 있고요. 온도 센서 위치를 좀 잘, 설치를 좀 선정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외기 온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열선을 이렇게 쭉 시공하고서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배관을 다 이렇게 보온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쪽에 이제 그 판넬이 있죠. 지금 요게 이제 각 열선 한 구역씩이죠. 열선도 이제 그 길이가 있죠. 열선마다 흐를 수 있는 전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한 70m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70m마다 그러면 이제 누전 차단기 하나씩 쭉 달려서 지금 이건 상당히 좀 열선이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각 존마다 들어가는 게 이제 밖에 커버에 뭐 온도 센서에서 온도가 떨어져서 열선에 전원이 투입되면 이제 전원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올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럼 이 실제 안에 배관이 잘 발열이 되고 있는지, 열선이 발열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천정 속에 올라가서 배관 속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따뜻하게 발열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열선의 맨 끝 부분에다가 열선 맨 끝에다가 그 작은 그 램프를 하나 달아 놓는 거예요. 램프를 달아 놓으면 어쨌든 전원이 투입이 돼서 열선이 발열이 되고, 그러면 맨 끝에까지도 이제 전원이 온 거니까 그 전원선 두 개 끝에 이제 램프만, 전기가 통하니까 램프 하나만 달아 놓으면 굉장히 그 발열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천정을 치면 천정치는 그 마감면에 그 램프가 돌출이 돼서 밑에서 나중에 쉽게 이렇게 확인이 되도록 설치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램프 설치에 대한 부분이 표준 시방서에도 딱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열선 업체들이 이 부분을 뭐 거의 가만히 냅두면 거의 설치를 안 하는데, 저거는 뭐 기능을 생각을 하면 금액도 얼마 안 해요. 우리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봐도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램프 하나 있어서, 램프 하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이쪽 열선 와서 또 연결하면 열선 두 가닥에 전원이 흐르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라서 뭐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뭐 제 생각엔 그 열선을 설치하실 때는 이 부분을 뭐 반드시 설치해 주시는 게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좋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배수 배관에 설치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하고요. 뭐 오배수 배관은 보통 밑에가 이제 물이 많이 고이니까 밑에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보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